새정년에 중앙위에서 통과된 공천 제도는 그동안 문재인 대표가 국민들께 공약한 오픈 프라이머리와 거리가 먼 반개혁적, 반혁신적 그런 제도입니다. 안심번호라는 용어가 새정년의 고유의 제한 정책인 것처럼 다들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당내 경선 룰입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우리 당은 우리 당만의 경선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합의했다고 자꾸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전화 여론조사라는 것은 편법인데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경선이나 선거의 방식이 될 수는 없거든요.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가 합의했던 안심번호제, 이것 때문에 전국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제2의 유승민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승민 대표를 겨냥해서 유승민 대표를 원내대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던 그 사태, 그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무대. 그동안 계속 대통령과 부딪혔을 때는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엔 좀 기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물러날지 아니면 끝까지 자기의 소신을 지키게 될지 그걸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야당의 정청래 의원의 복귀 소식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차장. 네. 자, 일단 지금 현재 이 시각 새누리당 의총이 진행 중인데 지금 양쪽이 끝났어요? 예, 새누리당 바로 의총, 이 공천제 관련해서, 안심번호 공천제 관련해서 논의하는 의총이 오후 3시에 열렸다가 조금 전 6시 15분 정도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기자들 만나서 오늘 질문들 많이 던졌는데요.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청와대 이 말은 지금 의총 중에 했던 얘기입니다. 청와대가 참모가 당 대표 모겠다, 오늘만 참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오면서는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것을 논의하는 특별기구를 만들겠다 라면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장면이 의총이 끝나고 새누리당 의원들, 지금 장정은 의원 얼굴이 보이고 있는데 의원들이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기자들이 이제 의원들의 얘기를 좀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친박, 또 비박계 경론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도입할 것인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만 이걸 관련해서 논의하는 특별기구를 만들겠다라는 데까지만 논의가 진전된 겁니다. 그렇군요. 김무성 대표가 움직이고 있는데 기자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금 들어가는 지금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참모가 당 대표를 모욕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오늘 청와대 핵심 참모, 핵심 관계자라는 얘기로 해달라고 이제 본인이 요구를 해서 브리핑까지 했잖아요. 사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으로 기자들이 받아들였어요. 맞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한 것이 새벽 5시가 좀 넘어서고요. 딱 도착한 지 6시간 반 만에 오전 11시 45분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바로 기자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을 찾았습니다. 보통은 질의응답을 하면서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작심하고 브리핑을 하면서 바로 안심번호 공천제의 5가지 불가론을 또박또박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안 된다. 핵심 관계자인데 수석급이잖아요. 수석급이고요. 다만 이제 나의 이름을 밝히지 말고 그냥 관계자로 처리해달라 라면서 5가지 절대 안 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전화로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지만 결국은 기존 여론조사랑 비슷한 거다. 역선택 차단 못한다. 첫 번째 이유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응답률이 6% 미만이다. 결국은 조직력 강한 후보가 유리할 뿐이다. 라면서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세 번째, 선관위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 안심번호의 핵심은 바로 이동통신사가 일시로 가상번호를 주는 건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네 번째, 또 오픈 프라이머리는 현장 투표인데 이건 전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 5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한 일을 당내 절차 없이 진행하나. 원효철 원내대표도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혼자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던데. 당내 논의도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결국 이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작심하고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김무성 대표도 근데 의총 때 이 지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참모가 나를 모욕했다 이런 얘기 오늘만 참겠다고 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김무성 대표가요 발끈하면서 의총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얘기 들은 거
다 잘못됐다. 생긴 오해다. 청와대에서 얘기한 5가지 그 불가론 그 가운데 맞는 거 딱 이것뿐이다. 여론조사 응답률 2%다. 요거 한 가지만 맞고 청와대가 얘기한 거 다 틀렸다. 다 틀렸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야, 이 정도면 뭐 양측의 기싸움이 일촉즉발의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빵 터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근데 오늘 문화일보를 보니까 이보다 더 심한 얘기들,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서 더 심한 얘기를 했던데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도 열심히 이제 박 대통령이 순방중기였잖아요. 다자회결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에서 뒷받침은 못할지언정 바로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굳이 부산까지 가서 문재인 대표 만나서 뭔가 쫓긴 듯이 합의하는 거 예.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강공을 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일단 수석급 인사,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을 찾아와서 브리핑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누가 전화 와서 기자가 물어보는데 답을 한 게 아니라 브리핑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새벽에 귀국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만큼 이 여야 간 합의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의 합의안에 대해서 분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오늘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통해서 귀국한 게 새벽 6시경이고 자, 지금 바로 저 장면이죠. 예. 오늘 귀국하는 장면인데. 6시경이고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기자들 인도로 찾아와서 자청해서 브리핑을 한 것이 11시 반경이니까 한 5시간 반 정도의 그 사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픈 프라이머리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냐? 예. 그러니까 국내에 있었던 여러 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예. 해서 당연히 보고받고 대통령의 생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아마 박 대통령은 이 공천 문제가 단순히 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의 국정 운영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총에서 숫자로 결론 내기 전에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을 해서 오늘 그 결론을 내지 못하도록 사전에 쐐기를 박아야 되겠다는 쐐기를 생각을 박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총이 3시에 열리니까 그 전에 청와대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서 그런 거죠. 새누리당 내에 있는 친박 의원들이 안 됩니다 소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려고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건데. 자, 이남희 차장.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이 공천이라는 게 결국에는 당 내부의 문제다. 이인재 최고위원도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 내용을 들으셨지만 당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에서 관여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오늘 이 핵심 관계자 답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안심번호 공천제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로 잘못 알려지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기자들 질문도 워낙 빗발쳤기 때문에 좀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내놓을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오후 3시 의총을 앞두고 결국은 청와대에서 친박 의원들에게 일단 가이드라인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어쨌든 청와대의 이런 브리핑에 대해서는 좀 너무 지나친 간섭이다라는 어떤 비판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그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걸 과연 청와대에서 개입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잘못된 거냐. 청와대가 지금 시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만약에 공천이 잘못돼서 소수당이 된다. 그러면 대통령 일을 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는데 그렇다면 청와대도 결국엔 공천의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개입을 아예 안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회법 파동처럼 어떤 그 국회와 직접 행정부가 맞부닥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와대 입장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이런 부분을 분명히 표명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런 사안은 지금 공천과 관련되는 사안은 사실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과 총선이 관련된다 하더라도 공천 자체가 선거의 시작입니다. 그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의 공천권을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재권을 행사한다. 예.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민주정당이 아니라 박 대통령에 의해서 선거가 좌우되는 정당이다. 선거 공천 자체도 그럼 박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할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면 이것은 그 선거 전략상으로도 마이너스일 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국정 운영에도 당장 그러면 당내에서 비박 친박 대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데 이 한가운데에 청와대가 뛰어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친박 의원들도 더구나 정무특보들은 왜 뒀습니까? 예. 이럴 때 정무특보가 기자들 앞에서 하는 얘기는 바로 청와대 의중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당에 많은 친박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거기서 강력하게 저런 논리를 펴면 당연히 오늘 저런 의사 진행은
해서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하도록 하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청와대와 당 간의 의사소통 시스템이 지금 고장이 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성원 논설위원은 결국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이 아니라 당내에 있는 특보들이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청와대의 의견이겠거니 하고 의원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이런 구조로 갔어야 된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자 그럼 과거에 이남희 차장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 공천이 19대 공천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당시에 공천 룰이 어땠길래 김무성 대표는 이걸 꼭 고치려고 하는 건지 일단 그것도 저 궁금해요. 룰에 의해서 김무성 대표가 탈락을 했었습니다. 바로 2012년 총선될 때 당시 여당 불리하다는 얘기도 많았지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이 승리로 이끌어낸 룰입니다. 일단 여론조사를 해서요 하위 25%는 탈락을 시키고요. 그분들 가운데 이제 전략 공천을 20% 하고 나머지는 80%를 바로 경선을 치렀는데 당원 투표가 80%, 여론조사가 20%로 진행이 되고요. 근데 지금 김무성 대표는 내 사전에 전략 공천이란 없다. 그러면서 원래는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왔죠. 바로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무성 대표가 저 룰에 의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그럼 결국에는 이거 누가 이길지 이 싸움이 어쨌든 벌어진 거예요.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동안 부딪혔었고 첫 번째가 이제 개헌론 갖고 작년 8월에 부딪혔었고 그 뒤에 유승민 원내대표 파동 때 부딪혔었고 두 번 다 김무성 대표가 일단은 청와대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다만 이번에는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소신껏 주장했던 공천 민주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물러설까요? 어떻습니까? 완전한 예를 들어서 개헌이나 이거는 본인 표현으로 꼬랑지를 내렸다 될 정도로 완전히 접었죠. 사과를 했잖아요. 예, 사과할 예. 정도로 했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법 파동 때에도 사실은 그 논리를 유승민 원내대표가 같이 하면서도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청와대 요구를 수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사안은 바로 다른 것도 아니라 내년에 본인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한 그리고 본인의 두 번의 정치 학생의 공천 탈락으로 말미암아 바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는 시작은 공천이다라고 했던 데서 어떤 권력자가 소수 권력자가 꽂아놓고 누구를 학살하는 이 사태만은 다시는 없게 본인 정치에 돌아온 이유를 그걸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완전한 후퇴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그야말로 정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고 다만 지금 본인이 얘기한 그 전화로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저게 과연 오픈 프라이머리냐에 대해서는 많은 기술적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합의 과정도 사실은 그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치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때문에 아까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특별기구를 통해서 그것의 타당성부터 검토해서 전략공천은 최소 하지 않되 어떻게 하면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준하는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정착시킬 것인가에 당내 논의를 굴려가는 식으로 예. 아마 그 출구를 찾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저도 김무성 대표를 알지만 김무성 대표가 이 당내 민주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공천제도도 바꾸겠다는 건데 이게 왜 본인이 원내대표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넙죽 이걸 합의를 해준 건지 그리고 이게 사실 각 당이 알아서 할 문제이기도 한데 왜 이걸 혼자 가서 이걸 독단적으로 합의를 한 건지 이 부분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당내에서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도대체 무슨 연유가 있었습니까? 일부 이제 친박 의원들은 예. 바로 그 대통령 안 계실 때 말하자면 야음을 틈타 뭐 하듯이 한 거 아니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폄하를 하는데 예. 지금 그 친박 비박을 떠나서 10월 13일이 선거 제도에 관해서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그 최종 안을 제출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어떻게 나누겠다는 획정안을 그렇습니다. 예. 그 비례대표 수, 지역구 수 등등 해서 선거 제도에 대해서 그 기본 그 원칙과 기준을 던져줘야 되는 그 시점인데 그것이 현재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게 김에 차제에 지금 시발이라고 할 때는 공천 문제까지도 여야가 같이 정리를 하자. 왜냐하면 야당은 바로 이미 그 안이 정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 대표와 회동을 해서 이 부분을 상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이것이 오픈 프라이머리다라고 기존의 당론에 채택되어 있는 걸로 주장하기에는 당내 합의 과정이 미숙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제 포기한다라는 선언도 좀 했으면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 본인은- 대안으로서 이걸 네.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에 네. 야당과 협상을 했으면 네. 모양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예, 이남희 차장.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전화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는 게 이거 못하게 하겠다는 건지 좀 청와대 방침도 좀 헷갈려요. 기자들도 물어봤죠. 그럼 예.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도 반대하는 거냐? 꼭 그렇다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브리핑의 핵심은 어떤 오픈 프라이머리가 절대 안 된다. 무슨 제도가 안 된다. 이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한 합의와 논의 과정이 없었다. 어떤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안심번호 이 국민공천제라는 것은 특히나 아직 그 완벽하게 어떤 공직자 선출하는데 시도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좀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김무성 대표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내가 아는 한 전략공천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 청와대에다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청와대 개입하지 마라 이 얘기인데 지금 청와대에서 전략공천 하겠다는 생각이 있나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도 계속 그걸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자꾸 전략공천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는 전략공천 얘기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전략공천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마치 전략공천을 하자고 하는 사람처럼 만드냐 이런 불만을 갖고 있던데 네. 실제 청와대에서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청와대뿐만 아니라 친박 의원들도 오늘 많은 기자들의 그 질문에 우리가 언제 전략공천 해달라고 했느냐. 예. 그것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본질에는 아까 청와대가 이 무슨 이상한 그 안심번호 이 방식을 검증하는데 이 방식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를 청와대는 탐탁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떤 기존의 물갈이라든지 개혁적인 그 신진 인사를 등장시킬 수 없다. 이러한 그 필요 때문에 바로 그 얘기는 더 나가서 전략 공천을 통해서 일부의 그 물갈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청와대의 생각인데 생각이다. 그것을 다만 노골적으로 그러면 청와대가 꽂아놓겠다는 얘기냐 이런 반발에 부딪힐 수 있고 김무성 대표나 당에서 이미 오픈 프라이머리를 새로운 공천 방식으로 당론 채택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거죠. 말을 못 꺼내고 있다. 알겠습니다. 정리가 잘 되는데요. 김무성 대표 이 청와대의 반발 이거 다 예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전에 기자들 만나서 한 얘기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심번호는 전화조사 기법입니다. 그게 당론이고 뭐 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정치 이슈와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청와대하고 상의할 일도 아니고 또 정개특위 소위에서 나하고 상의 전혀 안 했어요. 오늘 의총에서 혹시 의원님들이 다 거부를 하시거나 거부하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냐. 예, 이남희 차장. 네. 김무성 대표 표정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자기한테 명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지금 친박계가 반발이 야 이건 이렇게까지 셀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부글부글합니다. 과거의 유승민 파동 이때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반발 강도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재밌는 발언들이 있어서 그 중에 가장 저도 기억이 남는 게요. 바로 자기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오랑캐, 친노를 오랑캐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오랑캐랑 손잡았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친박의 반발에 의해서 김무성 대표가 과연 유승민 원내대표처럼 물러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예. 그런데 강제 퇴진까지는 되지 못할 거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 이유가 있겠네요. 첫 번째, 일단은 그 내년에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미운하고나 또 김무성 대표만큼 대중성이 있고 알려진 간판이 없다. 김무성 대표까지 물러날 경우 그러니까 총선을 치르기 쉽지 않겠다라는 첫 번째 명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때 물러나게 할 때도 명분이 있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공약을 부정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어떤 정부의 손발을 묶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물러나게 한 명분이 있는데 이 이슈로 싸운다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과 또 그
정당 간에 결국은 또 권력 다툼을 벌이는 그런 모양새로 비출 수가 있기 때문에 강제 퇴진까지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과는 달리 굉장히 청와대에 발끈하고 나서는 모양새여서 좀 이 갈등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네. 상황이고 다만 그 불길이 어느 쪽으로 번지고 어느 정도로 확산이 될지 이건 아직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무성 대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친박계 서청원 의원 최고위원이 주재해서 모였다면서요. 여기서 성토대회가 또 열렸다고요. 성토대회 열렸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원유철 원내대표도 모르게 문재인 대표와 합의한 게 정말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다. 공식 논의 없이 합의한 것도 문제지만 여론조사만으로 공천한다는 게 더 문제다. 김무성 대표는요.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전화만 사용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친박계에서는 이게 기존 여론조사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까 뭐 화면에서도 대통령 귀국 장면을 좀 같이 한번 봤는데 거기 김무성 대표가 있었으면은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오늘 자리에 안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일단은 배웅, 미국에 갈 때 배웅할 때도 안 나왔는데 오늘 박 대통령 귀국 시에도 원유철 원내대표만 나가서 박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측에 연락을 받고 갔다고 하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연락을 받고도 안 갔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연락이 아예 가지 않았을 거다. 예.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청와대의 불편한 친기를 보여주는 또 일화라고 할 수가 그러게요. 두 사람이 또 불편한 장면을 연출하면 그게 또 언론의 화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게 국민들 보기에 또 볼썽스러운 장면이 안 연출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자, 야당 이야기 짧게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야당의 당대표라고 하죠. 당대표. 네. 이분이 복귀를 했는데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개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치욕적인 주장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갈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퇴합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청춘을 제고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집에 온 듯한 기분입니다. 그러나 야당다운 야당을 위해서 할 말은 또 하겠습니다. 아유, 할 말은 하겠다네요. 할 말 계속 할 것 같고요. 지금 예. 정청래 최고위원이 며칠 전부터요. 나는 정청래다 팟캐스트를 운영해요. 그래서 네. 원래 3회만 하려고 했는데 누리꾼들 반응이 있어서 좀 더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내일은 자서전 내고 사인회까지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청래 최고위원 조금은 몸을 낮추겠지만은 점점 또 수위를 높여서 여러 가지 발언들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마 뭐 할 얘기 비판하고 다 좋은데 국격을 떨어뜨리는 막말 이것만 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 다 국민들이 다 평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당 이야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